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주말 동안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요. 달력을 봤더니 아직 10월 하순인데 날씨는 마치 겨울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강아지랑 산책을 나가려다 보니까요. 뭐 입고 나가야 되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나가기에는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그렇다고 얇게 입고 나가기에는 또 매우 추울 것 같고, 잠깐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약간 지금 감기 기운이 있는데요. 예, 최근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살펴볼 거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동안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이슈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번 주에 진행되는 일정들로 인해서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되는지, 예,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달 9월 달에 한 9월 중순 좀 넘을 때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죠? 어느 순간에 딱 봤더니 2100포인트를 도달했던 그런 증시였습니다. 그러자, 그때만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2200포인트를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9월 하순에 이제 증시가 다시, 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들어 증권사들은요, 20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사이에 딱 간격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움직임을, 예,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7% 상승해서 26,958포인트, 나스닥이 0.70% 상승해서 8,243포인트, S&P 500이 0.40% 상승해서 3,02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기대감, 이 이슈가 뉴욕 증시를 상승시켰고요.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상승시키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 리스크는 바로 영국의 브렉시트에 관련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에 관련된 내용도 처음에는 미국 기업 실적들이 눈높이를 많이 낮춰놨다기보다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의외로 성적표를 잘 내놓는 기업들을 보면서 어라? 얘네들 봐라? 그리고 기대감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차에 실적 시즌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엇갈린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은 그날 나오는 이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실적이 괜찮았고 어떤 기업은 아이고 안 좋고, 이날 뉴욕 주식시장에서 기업 실적, 그중에 아마존이 꽤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3분기 실적도 그닥이지만 4분기 실적도 그닥일 것 같다. 이 부분이, 아니 10월 말에 할로윈 데이라며, 11월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며, 12월에 연말 소비 시즌 산타랠리를 기대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4분기 아마존 실적이 별로야? 라는 전망은 4분기 미국의 소비 시즌 그렇게 크게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이날 국제 금값은요, 전일 대비 온스당 60센트 0.04% 상승해서 1,50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국제 금값이 상승했던 이유는요, 두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는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는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였습니다. 지난 9월 달에 93.3이었는데 10월 달에 95.5였다. 전월 대비 잘 나왔잖아. 그러나 예상치가 96이다 보니 예상치보다는 부진했다. 에이,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경제지표 안 좋았네. 라고 분석한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슈는 바로 영국의 브렉시트 불확실성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영국은
이미 브렉시트 연장 기한을 연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연합으로 공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영국 내 정치 상황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현지 시간 28일 영국은 조기 총선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역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전략이죠. 지난번에는 실패했으나 이번에 글쎄 뭐 이런 전망들도 많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미 유럽연합 손으로 넘어갔다. 자, 그러나 현재 상태로도 우리는 10월 31일 유럽연합을 떠날 수 있고 떠나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브렉시트는 10월 31일이 아니라 연기될 거야.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나오는 전망들을 보면 1월 31일까지 연기될 거라고 보는 전망들이 다수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존슨 총리는 10월 31일 날 떠나야 돼. 떠날 수 있어.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야당 노동당 대표인 제러미 코빈에게 조기 총선에 응해라 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에 제레미 코빈은 노딜 위험이 사라진다면 조기 총선 동의안을 지지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내놨습니다. 자, 지금 존슨 총리가 원하고 있는 것은 12월 12일 날 조기 총선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제러미 코빈이 노딜 위험이 사라지면 조기 총선을 동의할 것이다. 그러면 존슨 총리 12월 12일 날짜 괜찮습니까? 라고 제러미 코빈에게 물어보자. 제러미 코빈은 12월 12일은 조기 총선과 어울리지 않는다. 아, 여보쇼. 지금 크리스마스가 열흘 정도 남아서 학교라든가 교회 같은데 이미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걸 막 해놓고 지금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조기 총선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투표소 만들면 아, 너무 그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12일보다는 좀 그 전이 낫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연합 대사들은 영국으로부터 공을 지금 받았습니다. 유럽연합 대사들은 일단은 자, 연기해주자. 만약에 10월 31일을 그 이후로 연기해주지 않으면 당장 이제 코앞에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그 결과물로 글로벌 증시가 출렁거리면 그 모든 죄는 다 유럽연합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책임지지 말자. 그냥 일단은 연기해주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특히 영국 브렉시트에 관련된 문제는 그 모든 귀결되는 상황은 영국이 책임지게 하자 뭐 이런 뜻이겠죠. 유럽연합 대사들은 브렉시트 연기는 일단 허용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야 겪어봤잖아. 야 3개월 주면 뭐 달라지냐? 3년 동안 해결을 못했는데? 그래서 1월 31일까지 연기해 주는 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한 보름 정도 주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크롱 대통령은 보름도 아까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는요. 이미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든 아니면 뭐 브렉시트든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거를 예상하고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국경 지역에 그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공무원을 배치한다든가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이 작업을 이미 지금 몇 달 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3개월 동안 연장이 되어버리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상황이 되는 거고 난감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프랑스는 빨리 좀 기간을 잡아주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독일은 한 3, 4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년도 1월 31일까지 연기해 주기에는 3년 동안 못한 문제를 3개월 준다고 또 할 수 있을까? 쟤네 영국 봤잖아. 영국 의회 내에서 지금 쟤네들이 하고 있는 그 주접들 떠는 거를 보고 있으면 야 3개월도 아깝다. 뭐 이런 생각들이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연기해 주자. 자, 연기해 주는 건 좋은데 3개월은 너무 심하다. 1개월 내에서 하자. 이런 내용들이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 유럽연합 대사들은 이번 주 초에 딜이 성사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은 28일 혹은 29일, 30일 정도의 유럽연합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28일 영국 의회는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할 것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측은요. 조기 총선에 대한 어떤 결과가 이 조기 총선이 상정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면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금값은 미국 경제 지표의 부진과 영국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즉 두 가지의 불안한 움직임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되면서 국제 금값은 다시 1,5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43센트 0.8% 상승해서 56.6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국제 유가는요. 국제 유가를 하락시킬 만한 요인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없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주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슈들을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 어찌 보면 국제 유가가 하락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였던 거죠. 자, 첫 번째는 오펙의 감산 기대감. 오펙의 감산 기대감은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오펙 회의국이 회의하는 그 전까지는 국제 유가가 조금만 약해 보인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뭐 사무총장 이름으로든 아니면 사우디 석유장관 이름을 빌어서 국제 유가의 안정을 위해서 12월 달에 진행되는 회의에서 감산을 증가시킬 수 이렇게 국제 유가를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시장에서는 증가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6주 만에 감산으로 돌아섰다. 이 좋은 느낌의 재료를 금요일 날도 한 번 더 우려 먹었고요. 그리고 금요일이다 보니 원유 시축의 가동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전주 대비 17개가 감소해서 696개가 가동 중이다. 자, 그동안 오펙이 허리띠를 조여가면서 하루에 120만 배럴씩 감산하면서 국제 유가의 안정을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산유량을 기록하면서 계속 원유를 생산해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의 생산량 증가 부분이 국제 유가 안정을 도모하는 오펙의 노력을 좀 상쇄시키는 그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만 금요일 날은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원유 재고량도 감소했고 원유 시축이 가동 건수도 줄어들었고 이제 왠지 미국도 유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나? 뭐 이런 느낌을 줬죠. 그래서 이날은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는 이날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를 상승시켰던 미국과 중국의 1단계 최종 합의 기대감. 두 나라가 합의를 하면 뭐 관세를 덜 인상해 준다든가 철회해 준다면 두 나라의 교역량이 회복을 할 것이고 지금 글로벌 경제가 힘든 이유는 두 나라의 무역 분쟁 때문인데 이 부분이 조금 해소된다면 다시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겠지. 또 여기에다가 계속 연준이 혹은 ECB가 돈을 푼다고 하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교역량이 증가될 거고 원유를 사용하는 그 수량이 늘어날 거야.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 25일 날 나왔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1단계 최종 합의는 바로 이런 거였죠. 25일 날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칠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1단계 합의 정식 서명할 것이다. 또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중국의 류오 부총리, 중국 중산 상무부장,
인민은행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도 함께 전화통화에 참여해서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제부터는 차관 끝 실무 후속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고위급이 전화통화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쟤네 미국과 중국이 진짜 합의를 하려나 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바로 이 기대감이 미국 증시를 상승시켰고 국제 유가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에서만 이런 발표를 한 게 아니고요. 26일 바로 그 다음 날 중국 상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합의문에서 일부 기술적인 협의를 끝마쳤다. 미국이 중국 조리용 가금육을 수입해주고 중국은 미국산 가금육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똑같이 뭔가를 합의를 할 거고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만 약간 뉘앙스는 좀 다르죠. 그 뉘앙스가 다른 이유는 각자 생각하는 위치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어찌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무역협상에서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기는 거야. 우리가 리드하는 거야.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 거야. 이런 거를 보여주다 보니까 아주 미묘한 그 발표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진전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리가 주도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전을 이루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중국은 일부 기술적인 협의를 끝마쳤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중국이 미국의 농수산물을 400에서 500억 달러 어치를 사준다라는 거를 확인 사살해 준 게 아니라 미국도 중국 조리용 가금육을 수입해 주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중국은 미국산 가금육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지난번 류호 부총리가 회의를 마치고 우리 중국은 뭐 미국의 농산물을 사줄 것이고 위안화 안정에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언론들은 마치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르죠. 예, 정말 중국 사람들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중국은 미국의 농수산물을 수입해 준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수요 원칙에 따라서 즉 우리나라에서 정말 필요하면 그리고 어떤 가격적인 면도 뭐 WTO 같은 데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런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한 전제 조건을 달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다 안 사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위안화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글쎄요, 이거를 뭐 미국에다가 맞춰줬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유료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해 드릴 때도 한 종목 툭 던져드렸던 것, 그리고 제가 국제 금값을 얘기하면서도 뭐 안전자산으로서 꼭 금만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비전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해드렸잖아요. 주말 동안에 시진핑 주석이 뭐 암호화폐를 선점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40%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라면 제가 가상화폐, 즉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보는 관점은 과연 2008년도에 왜 가상화폐라는 녀석이 생겨났을까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결국 달러 가치 때문에 달러가 이 세상의 어떠한 그 세계의 어떤 그런 모든 환율 시장을 막 뒤흔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지겨운 사람들이 야, 저거밖에 없냐? 라고 해서 새로운 뭔가 지평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가상화폐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라면요. 달러 가치의 영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야, 달러 그 뭐게 속된 말로 대단한 거라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긴축 통화의 일부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위안화를 쓰는 나라들이 없죠. 위안화의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달러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키우고 싶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뭐 위안화 가치를 안정시키겠다. 그다음에 미국의 농수산물을 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그 말을 그냥 일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중국이 미국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는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주식시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영국의 불확실성, 영국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기대감, 이 두 가지 이슈로 국제 금값이라든가 뭐 국제 유가가 이렇게 움직여줬고요. 지난주 나왔던 이슈들을 한번 보면은요. 우선 칠레라는 나라는요. 지난번에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하는 바람에 그때 발생된 시위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난 25일 날 수도 산티아고에서 100만 명이 넘는 시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칠레 정부는요. 지하철 요금 인상 취소했고 전기요금 인상안도 철회했고 기초연금, 최저임금도 모두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이라는 유화책도 썼습니다만 국민들은 여전히 시위에 집중하고 있고 물론 또 한편으로는 좀 자제되는 모습도 진행이 됩니다. 지금 시위대가 지하철 요금 인상을 취소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위를 이어가면서 주장하는 바는 대통령 사퇴하라, 경제개혁하라, 내각 교체하라입니다. 미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뜬금없는 시나리오지만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칠레, 그것도 산티아고,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한다며요. 근데 만약에 이 칠레 시위가 잦아들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면 만약에 이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한다거나 혹은 뭐 다른 나라로 개최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일정에 대해서 좀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칠레뿐만 아니라 지난번 에콰도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라크에서조차도 지금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왜 시위를 하고 있느냐? 바그다드 등 주요 도시에서 실업난 등이 항의하는 민생고 시위가 지금 3주째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 과정에서 8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집회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고파서 그렇든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개념이든 뭔가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죠? 예, 배고파서 불만이 많고 뭔가 뭐 사상이라든가 이념 등의 그 불만이 많고 자,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예.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이 지난주 주말에 매우 뜬금없는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그 이슈가 뭐냐면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10월 28일 새벽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27일 아르헨티나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됐겠죠. 아마 지금 개표 중일 것입니다.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 관련돼서 브라질에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르코수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르코수르란 그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을 진행해 오면서 공식적으로 1995년 12월에 정식 창설된 남미 공동시장입니다. 자, 이 메르코수르에는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가 그 남미 공동시장 안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2016년 베네수엘라는 자격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자, 즉 이 메르코수르는 남미 공동시장인데 이 메르코수르가 지난 6월 28일 날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FTA를 체결하고 4년간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브라질이 이 메르코스루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합의를 잘 봤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지금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유럽연합과 체결한 FTA에 대해서 수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냐면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바로 페르난데스 후보가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를 한 하루 정도 남겨놓고 미리 선빵을 내린 거죠. 어찌 보면 만약에 니네가 우리 메르코스루가 유럽연합이랑 체결한 그 과정 중에서 공동관세 인사하는 정책을 반대하면 메르코스루 탈퇴할 거야 라고 먼저 이렇게 선빵을 날렸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에선 대통령 이제 투표가 개표되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텐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거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 되게 좋았었는데 지난번 아르헨티나 예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막 그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고 증시가 뭐 20% 하락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또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또 인간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덜할 수는 있습니다만 진짜 10월 27일 만약에 페르난데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어찌 보면 그 충격이 또 금융시장을 건드리고 그랬을 때 이번 주에 또 괜히 찬물을 끼얹는 녀석이 이 아르헨티나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일정을 좀 보면은요. 이번 주에는요. 뭐 주식하시는 분들 뭐 그 어떤 일정 그 어떤 날들을 뭐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이번 주에는요. 제가 돈다방 미쓰리에서 여러분 10월 달은요, 멀미약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이번 주는 정말 많은 이슈가 있고요. 그 이슈가 굉장히 증시를 출렁출렁하게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이제 28일 이제 잠시 후에 장이 열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금융시장을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은 오늘부터 31일까지 중국 공산당 제19기 공산위원회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즉 사중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사중전회에서는 아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제 합의를 보는 거를 좀 정당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지네들끼리 1년 넘게 치고받고 가는 동안에 미국은 미국대로 공격하느라고 지쳤고 그리고 그 공격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캐치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한 발 물러서려고 노력하고 있고 물론 그냥은 물러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동안의 미국의 공격을 계속 방어하느라고 지금 중국 내는 아마 썩어가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텼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은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이젠 더 이상 공격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이 상황을 마무리 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미쓰리 그러면 이 상황을 두 나라가 잘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고민하면 글로벌 경제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긴장감이 딱 풀어지는 순간에 그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고통을 참아냈던 그 어떤 것들이 빵 하고 터지지 않을까. 전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 지난주 꽤 시끄러웠던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개도국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경제 발전 수준이 다르다. 또 이럴 때는 또
굉장히 또 몸을 낮춰요. 아유, 우리나라는 아직 한국에 비해서 잽도 안 되지. 한국은 그 정도 수준이면 걔도 포기해야지.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런 중국이 오늘부터 31일까지 19기 사중전회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사중전회가 개최되는 과정에 또 그런 게 있어요. 류호 부총리가 무슨 좋은 얘기하면 위안화 안정을 위해서 무슨 얘기하면은 저게 미국과 합의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중전회에서 류호 부총리든 시진핑이든 분명히 중국은 위대하고 앞으로 발전될 거고 앞으로 성장할 거고 이렇게 누구든 우리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봐. 저것도 중국이 쉽게 합의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인가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들려오는 사중전회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사중전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FOMC 회의는요, 10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 골드만삭스에서는 10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연준은 금리 인상 앞으로 안 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지금 90% 이상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따라서 이번 10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는 인하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인하한다고 할까? 아니면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할까? 네,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민하겠죠? 야, 나 10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질금질금 25bp씩 금리를 지금 연달아 3번 인하했는데 이렇게 연달아 인하하면 나중에 정말 금리 인하가 필요할 때 금리 인하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지? 이거 분명히 고민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10월 달에 저희는요. 연준은 경기가 위기가 생겼을 때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금리 인하 카드 쓰려고 좀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엔 금리 인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 충격이 오겠죠. 좀 속상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10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라는 것이 90%가 넘어갔기 때문에 10월 말에 연준이 25bp 금리 인하 꽝꽝꽝 하면 증시가 좋아할까요? 이미 시장에 반영된 거 아닐까요? 이럴 수는 있겠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에라이 모르겠다. 이번에 50bp 인하하고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시장에서는 25bp를 예상했는데 50bp 인하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환호를 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10월 달에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하면 미국이 10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 다음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만약 계속 부진하다면 아니 젠장말들 지난번 7월 달에 9월 달에 금리 인하했잖아. 미국은 경기 확장 유지를 위해서 예방적인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그 예방 주사가 전혀 지금 항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확인한다면 시장이 굉장히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장 이번 10월 30일 날 미국의 10월 달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ADP 민간 고용 지표 부진해요. 그런데 사실 이날 같은 경우는요. ADP 취업자 수 변동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속보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1분기는 확정치가 3.1%, 2분기는 2.1%, 지금 3분기 미국의 GDP 속보치는요, 1.6%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중국과 저렇게 합의를 보려고 하는지 아마 감 잡으셨을 겁니다. 그냥 합의를 하기에는 미국이 지는 것 같고, 이제 미국은 중국과 무역 협상을 쉽게 끝날 수도 없는 상황, 빨리 끝내도 문제, 질질 끌어도 문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해낸 게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단계를 정해놓고
1단계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1단계 합의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면 아니야, 2단계 또 시작할 거야, 2단계 조금 더 센 거 할 거야. 이렇게 계속 주식시장의 기대감을 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단계로 쪼갠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미국 경제 때문이에요. 자, 10월 30일 날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물론 주택 지표도 발표가 되지만 지금 주택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월 1일 금요일 날, 즉 미국이 10월 30일 날 금리를 만약에 인하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미국은 바로 10월달 고용지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10월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달에는 9월달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13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월 초에 발표된 9월달 고용지표가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13만 6천 명이었어요. 미국 고용이 좋다라고 할 정도는 최소 18만 명, 좋을 때는 20만 명이 넘어가야 되고요. 그게 아니어도 최소한 18만 명, 19만 명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9월 달에 13만 6천 명이었습니다. 즉 9월 달 고용 지표는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곧 죽어도 미국이라고 실업률이 3.7에서 3.5로 떨어졌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미국 고용이 좋다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번엔 무슨 짓을 하냐면 아예 눈높이를 엄청 낮춰놓는 거예요. 아까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전월 대비 잘 나왔는데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이날 미국 경제 지표 안 좋았다고 평가되는 것처럼 아예 10월 달 비농업 고용자 지수를요 8만 5천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만 5천 명보다 잘 나오면 이거 뭐예요? 미국 고용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 미쓰리가 경제는 이과가 아니라 문과고 문과 중에서도 심리학과고 요즘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심리학과가 아니라 어학 쪽인 것 같아요. 말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 포장을 잘하면 되는가? 아예 예상을 8만 5천 명으로 예상해 놓는다면 하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요. 2만 5천 명까지 내려놨습니다. 2만 5천 명은 너무 심한 거고 일단 시장에선 지금 8만 5천 명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8만 5천 명보다 잘 나오면 예상보다 잘 나왔다고 포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날 같은 날 미국의 10월달 공급자협회에서 발표하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지난 10월 초에 이 10월달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을 때 47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제조업도 안 좋았고 고용지표도 안 좋았고 아이고 미국 경제 이었었거든요. 만약에 10월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 다음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정말 8만 5천 명 정도 나온다면 아무리 시장에서 예상을 8만 5천 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잘 나오면 예상보다 잘 나왔다고 포장하는 거지만 그거는 글쎄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거기에다가 10월달 ISM 제조업 지수도 지난번에 47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50이 기준이기 때문에 50 이하는 경기 위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고. 자, 이번 주에 정말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 당장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과, 그리고 중국의 사중전의 FOMC 회의, 영국의 브렉시트, 그 다음에 나오는 한 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인 미국의 고용 지표. 월, 화, 수, 목, 금, 토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미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유동성이 이제 더 이상 이 인간은 유동성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돈을 풀면
그 푸는 돈이 경기를 다시 회복시키거나 뭐 다시 주식시장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참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되게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지난주 토요일 날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메비우스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을 고려했을 때 경기 침체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겪고 있는 글로벌 경제,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부진한 거는 진짜 이 유동성이 문제를 일으켜서 생기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여파로 발생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도 경기 침체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 얘기를 듣고 궁금해진 거예요. 경기 침체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유럽 경기 침체잖아요. 지금 독일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니 이미 독일의 PMI 지표는요 41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고 뭘까요? 아무리 경제가 흐름이라고 보면 독일이라는 나라의 PMI 지표가 갑자기 41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흐름으로 50 이하로 떨어져서 47, 43, 41까지 떨어졌고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제조업 기준으로 기준선 하회, 즉 경기 위축에 돌입했고요. 고용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 좋다고요? 실업률이 왜 좋을까요? 배가 고파서 돈 벌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메비우스 캐피탈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위해서 미국 경제 추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어떠한 경제 정책을 내놓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다른 중앙은행들도 지금 통화정책 완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크게 보는 사람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자기의 재선에 빨간색 불을 보여준다라는 거를 이미 지난번 스티븐 무어의 조언으로 알았겠죠. 그 전에 알았는지 정말 스티븐 무어의 조언을 듣고 야, 나바로 데리고 와 해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발을 빼는 건 맞을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끌고 와서 이제 여기서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정말 그 무역 분쟁을 해내기 위해서 고통을 견뎠던 그런 그 무언가들이 예. 아이고 나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터지는 순간 그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리고 지금 글로벌은 그렇게 이렇게 옹기종기 오손도손 뭐 이러지 않고 그죠? 샤이하지 않고 거기다가 배고픔에 이 허덕이는 나라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한 1년 이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저는 유럽연합은 해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이 뭔가 이렇게 같이 동조하고 힘을 합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이기주의, 내 것 챙기기, 다른 사람 입에 있는 것까지 빼뜨는 거 이런 상황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그렇게 그닥 예,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견뎌왔던 그 모든 거에 대한 후폭풍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게 인생과 주식이 상당히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인데 그 모습을 저는 주식시장이 경제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당장 이번에 다가오는 4분기 소비 시즌 기대하지 말래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큰 정말 어찌 보면 시즌인데, 소비 시즌인데 그거조차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리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무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중국의 사중전의 FOMC, 그 다음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지표,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까지 그 어떤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루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잘 생각해 보시면 9월달 2100 갈 때만 하더라도 당장 증권사들은 2200을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2100포인트가 눈앞에 있지만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난주에 느끼셨죠? 변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는 더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이번 주 남은 10월달 멀미약 잘 챙기시고요. 한 주 동안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